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4,0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오후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잘 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 기조겠죠. 정부는 부동산에 쏠려있는 투기성 자금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이 미칠지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박사라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10월 15일 날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님, 연구원님의 그 리포트를 봤는데 이번 대책에 대해서 미완의 정책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번 발표를 어떻게 보셨고 왜 이러한 표현을 쓰신 걸까요? 네, 일단 이번 정책에 대해서 네. 상당히 많이 이미 회자가 되었고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15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대담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일괄적으로 모든 전 지역에 지정을 했다, 규제를 했다라는 점이 과거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과 다르게 풍선 효과를 배제하고자 대담한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 재편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도가 짙고 의지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시장에서 미칠 영향으로는 첫 번째, 무엇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급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기 수요가 갭 투자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원천 봉쇄가 되고 또 가계 규제 대출도 상당히 크게 제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이런 매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의 거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아무리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몰리는 입지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영향이 오래가지 않다. 오히려 거래량 그리고 가격이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현재는 한계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 대책만으로는 선호자들, 즉 실수요자들의 이런 선호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번 대책은 분명히 강도 높은 상당히 대담한 정책입니다만 실수요자들의 이런 선호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면 혹은 기대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조정이 없다면 미완의 대책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규제를 서울에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집값을 잡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 KB부동산에서 10월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률을 나왔는데 1.46% 올해 들어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는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과열세가 지속이 된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또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10월 15일 대책에서도 부동산 세제에 관련된 좀 민감한 정책이지만 세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부분들을 눈에 띄게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괄적인 표현이 있었지만은 현재 증시 전반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아주 큰 그림에서의 세제 개편안 그리고 합리화 방안에 대한 코멘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거래세,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들, 양도세, 그리고 내년에 일몰 예정이 되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일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보유세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계별 로드맵으로는 현재 이제 공정가의 시장 비율을 현실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일단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고가 주택에 한해서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차등 구간을 두어서 누진세율을 조금 더 중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유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집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초가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분은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가 평균이 33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위 20%랑 격차가 계속적으로 넓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해서 누진세율 같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10월 15일 날 정부 규제가 발표가 되고 제가 그 연락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구리나 남양주가 오를 것이다. 막 이러면서 리스트를 막 보내더라고요. 네, 그 풍선 효과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풍선 네. 효과는 이번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지역들 그리고 올해 계속적으로 부동산에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서울 그리고 상위 주택에서의 주택 매수 쏠림이 심화가 되고 있고 반면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일부 지금 현재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외에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흐름세를 보였거든요. 시장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자산들, 선호도가 높은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급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풀리고 있으나 부동산 지역의 선호 쏠림 현상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광범위하게 기타 비규제 지역으로의 매수세 확산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의 매수세 확산,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를 하면서 우리 시장이 잘 가는 것과는 다르게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설주들 보유하고 계시거나 좀 바라보고 계시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오늘 또 증시가 4,000피를 통과한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중에서도 건설업은 조금 조용한 축에 속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택 그리고 건설업을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전략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증시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저평가된 업종과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순환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라면은 한 번에 기회는 올 수 있다. 내가 오랫동안 건설업을 보았고 특히 주택주를 보았을 때 현재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있는 구간이고 이 회사의 재무적인 능력 그리고 어닝 지표를 보았을 때 확실히 저평가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천천히 매수를 하고 가는 전략 역시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좀 단점은 시장과의 약간의 소외감 그리고 지수 상승세와는 벌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전략으로서 주택주를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닌 두 번째 전략으로는 확실히 모멘텀 투자에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특히 건설주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대부분 다 수주 그리고 대부분은 다 해외 수주에 상당히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중에서도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모멘텀 투자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원전과 관련된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컸던 종목입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구체적인 MOU라든가 아니면은 수주 체결 소식이 없어서 당분간 좀 횡보하는 모습,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해가지고 미국의 페르미 아메리카 원전 관련된 피드 협력 소식이 나오자 보니까 바로 주가가 반응을 했거든요. 이런 모멘텀 투자가 가능한 해외 수주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 위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전략을 잡아주셨는데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금 건설 지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오히려 리모델링이라던가 건자재 이쪽은 또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주택 건설업체들 그리고 건자재 업종, 리모델링 업종 주가들까지도 최근에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리는 상당히 흡사하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워낙 물가가 높아지고 건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착공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착공이 지연이 되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건자재 구매 욕구가
수요가 커지면서 업종들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실제 외사 리포트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지표가 보이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세모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리모델링 수요는 미국이나 다른 주택과 달리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그 정비사업 모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재개발을 앞두고 리모델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공통적인 문화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리모델링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건자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모델이 있기 때문에 착공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물량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자재 역시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 앞서 주택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저평가에 대한 판단이 서기까지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은 시장에서는 기다림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츠, 리모델링, 건자재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략을 잡아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부동산의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어쨌든 유동성 자금들이 증시로 더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공격 자산으로 더 가진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건설과 리츠 업종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포인트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자산에 너무나도 많은 가계 자금이 묶여 있다. 이를 조금 더 생산적인 자본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의도와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들 혹은 현재 어디에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예탁자들 규모 역시도 아직은 좀 부동자금의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이 되게 된다면 증시 전반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더불어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무조건 하이리스크 자산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유동성은 있대. 또 여기서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구간의 이런 대체 투자 자산에서도 수급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저는 리츠라는 자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과 증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인 리츠입니다. 리츠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증시랑도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는 중위험 중수익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 이제 리츠가 너무 재미가 없다. 내가 종목 주식을 투자하면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면 투자했지 중간 자산인 리츠를 굳이 왜 봐야 돼? 라는 시선이었다면은 이제는 유동성이 확실히 늘어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의 리츠도 충분히 유동성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리츠 시장, 투자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자금의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이러한 시장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이 오르지 않은 자산군 가운데 유동성과 함께 눈여겨볼 만한 곳, 리츠 투자 좀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